안녕하세요. 지난 강의 정보경제학을 끝으로 해서 오늘은 드디어 거시경제학에 처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면 가장 중점적으로 배우는 기둥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두 기둥이 미시경제학과 그리고 거시경제학인데요. 흔히 미시경제학을 나무라고 표현한다면 거시경제학은 숲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시경제학은 개별 경제 주체들의 그런 경제적 행위를 분석하는 것인데 반해 거시경제학은 경제 전체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미시경제학에서는 주로 생산물 시장과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을 두고 학습을 했지만 거시경제학에서는 이것과 더불어 화폐 시장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화폐가 나타내는 그런 단위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럼 이제 거시경제학이 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학이란 다양한 거시경제의 변수들을 가지고 국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런 상호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학의 그런 변수라고 한다면 물가도 있고 그리고 통화량, 이자율,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지표로 나타내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들이 소비자 물가지수나 M1 통화량, 실업률 등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도 쉽게 접하던 용어들이 있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은 우리가 미시경제학에 비해서 실물경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학습해야 할 거시경제의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시경제학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대상이 되는 변수는 바로 총생산 혹은 총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Y라는 변수입니다. 이게 Y가 이제 대장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Y는 이 영어 단어의 이제 약자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시경제학을 탐구하는 이유도 결국 우리 경제 규모의 그런 전체적인 크기, 생산량의 증대, 소득의 증대, 결국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 것이 제 1순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 환율 등 다양한 변수들을 다루면서 상호 간에 어떻게 연계가 되고 또 경제 전체가 어떻게 작동하고 흘러가는지를 탐구하고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Y가 어떻게 얼마나 변하는지 항상 주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학에서 순환 과정은 순환 경로, 순환 구조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데요. 이것은 경제 주체들과 그리고 시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소득과 생산의 흐름을 나타내는 과정,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경제 주체는 지금 가계와 그리고 기업 이렇게 두 부문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중간에 정부까지 포함한다면 이렇게 정부가 수행하는 고유의 역할 또한 이렇게 경제 내에서 수행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분석의 편의상 두 개의 부문을 나타내는 경제만을 가정하여 가계와 그리고 기업의 경제 행위에서 어떻게 순환 경로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상품을 생산하는 경제 주체는 바로 이렇게 기업이 되겠죠. 그런데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업은 이 노동이라는 요소 시장을 통해 가게로부터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노동을 구입함으로써 기업은 가게에게 임금을 주면서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게 가게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되겠죠. 그리고 가게는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 재화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이런 재화를 구매함으로써 그 행위에 대한 지출이 또 기업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기업이 구입한 노동이나 가게가 구입한 재화는 그런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을 나타내는 경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기업이 노동을 구입할 때 지불한 임금,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과 가게가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한 금액,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화폐의 경로를 이동을 나타내는 그런 경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하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에게는 소득이 곧 누군가에게는 지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돌고 도는 그런 순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화폐의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 이것은 이제 노동의 경로죠. 그리고 이것은 재화의 경로, 이렇게 거시경제 내에서 순환 과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환 과정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인 여기서 이제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총 생산과 그리고 총 지출과 또한 총 소득이 일치한다는 것인데요. 아까 배운 순환 과정을 본다면 그 이해가 더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업이 생산한 총 생산물을 국민이 모두 소비하게 되고, 그리고 총 생산물을 소비하는 데 따른 지출액은 또 기업의 소득이 되고, 그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노동이나 자본 등과 같은 요소들의 분배되는 요소 소득까지 세 부분이 항등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바로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는 이렇게 세 부분을 이루는 국내 총생산, 국내 총지출, 국내 총소득 각각에 대한 사항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들이 전부 이제 같은 값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순환 경로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국내 총 생산물에 대해 그것을 남거나 모자람 없이 구매함으로써 총 생산과 총 지출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동일하냐, 총 생산이 총 지출보다 큰 것이 아니냐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 총 지출은 우리가 기업의 투자도 포함하게 되는데 이 투자에는 재고 투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재고로 쌓아두는 것 또한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발생하는 것은 국내 총 지출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 생산물에 대해서 총 지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곧 다른 곳에서는 또 총 소득이 되고, 나아가서 각 경제 주체에 골고루 분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이제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DP는 이제 경제학을 배우지 않은 분들도 다들 이제 살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경제 용어입니다.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 즉 우리나라 말로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에 따른 정의를 보자면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것. 그러니까 GDP는 곧 유량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측정하여 산출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 나라 안에서, 한 국가 안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겁니다. 한 국가 내라는 것은 타국에서 생산된 것은 우리나라의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최종 생산물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최종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중간에 투입된 중간 생산물은 GDP에 산정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 이런 중간 생산물을 GDP에 포함을 한다면 이것은 최종 생산 과정에서 이중으로 계산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장 가치의 합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그런 상품의 가치,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GDP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빈출 문제로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GDP를 계산하는 방법은 반드시 학습을 해야겠죠. 우선 GDP를 계산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그리고 최종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렇게 창출된 총 부가가치의 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동일한 값이 나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가가치라는 것은 각 생산 단계에서 새로 창출된 그런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문제, 아래 문제를 통해서 제가 이해를 돕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건 2013년 보험계리사 문제인데요. 일단 문제를 읽어보자면 A국 경제는 밀 농사를 하는 농부 그리고 밀가루를 제조하는 제분공장, 빵을 만드는 제과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에 농부는 3억 원어치의 그런 밀을 생산하여 공장에 이를 전부 팔았고 제분공장은 이를 가지고 6억 원어치의 밀가루를 생산했다. 이 중 가게가 직접 2억 원어치를 사서 소비를 했고 제과점이 4억 원어치의 밀가루를 사서 8억 원어치의 빵을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라는 것은 각 생산 단계에서 새로 창출된 그런 가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농부가 3억 원어치의 밀을 생산했네요. 그래서 밀을 최초로 생산하는 단계에서는 부가가치가 3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를 제분공장에 6억 원, 제분공장에 팔았고 제분공장이 6억 원어치의 밀가루를 생산했습니다. 따라서 제분공장이 6억 원어치의 밀가루를 생산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3억 원어치의 부가가치가 또 창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도 3억 원어치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었죠. 그리고 이 중에서 가게가 2억 원어치를 사서 소비했고 여기서 가게가 2억 원, 그리고 제과점이 4억 원어치를 사서 8억 원어치의 빵을 만들어서 팔았네요. 여기서 가게가 2억 원어치를 밀가루를 사서 소비를 했기 때문에 이때 추가적인 생산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부가가치는 창출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4억 원어치는 이제 제과점이 그 밀가루를 구입해서 8억 원어치의 빵을 생산했습니다. 따라서 제과점이 창출한 그런 부가가치는 4억 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여기서 총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은 3억 원, 그리고 3억 원, 4억 원. 부가가치로 계산을 했을 때 GDP는 총 10억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억 원이 이 경제의 GDP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이 부가가치로 계산된 GDP 산정 방식이고 또한 GDP를 계산할 때 이렇게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의 합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아까 가게가 구입한 밀가루 2억 원 이것은 비록 밀가루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가게가 구입하여 소비해 버렸기 때문에 이 2억 원 또한 최종 생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부가가치가 아니라 최종 생산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게가 뭘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팔았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결국 가게에 팔아버린 그런 최종 생산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2억 원과 더불어 제과점이 최종적으로 생산한 빵의 8억 원어치 그것을 더해서 이것 또한 더하게 되면 10억 원이 도출됨으로써 아까 계산했던 그런 부가가치의 합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GDP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배워봤지만 이런 GDP에서도 명목 GDP와 실질 GDP를 또 구분을 지어야 하는데요. 우선 명목 GDP는 단지 당해연도의 가격과 수량으로 산정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사실 이런 명목 GDP로는 실질적인 경제적인 그런 규모의 변화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그런 계산을 하기 전에 먼저 명목 GDP와 실질 GDP의 도출 방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명목 GDP와 실질 GDP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명목 GDP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해연도, 이거는 비교연도라고 해도 무방하고요. 어쨌든 그때의 가격과 수량으로 산정하는 방식이고 실질 GDP는 당해연도의 가격 대신 기준연도의 가격과 그리고 당해연도의 수량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질 GDP가 바로 경제적 후생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 명목 GDP를 계산해 본다면 명목 GDP는 AJ의 가격 4 곱하기 수량 3 그리고 재화 B의 가격 3 곱하기 수량 1 이렇게 해서 총 12, 3, 총 15 2020년의 명목 GDP는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2021년에는 AJ와 BJ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2020년에 비해 이렇게 하락하였는데 이때 명목 GDP를 계산해 본다면 방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2 곱하기 4 1 곱하기 2 이러면 이제 10이 나오네요. 2020년에 비해서 명목 GDP가 하락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21년의 경제 규모가 2020년보다 과연 줄었을까요? 거래량을 본다면 오히려 2021년에 수량이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목 GDP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질 GDP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질 GDP에는 당해년도의 가격이 아니라 기준연도의 가격을 가중치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준연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어떠한 한 해, 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비교연도, 예를 들어서 2021년이면 2021년, 그리고 2023년이면 2023년 등 기준연도에 비해 경제 규모가 얼마나 변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그런 일종의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시장이론에서 배웠던 얼마나 독과점이 심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시장이 있었죠. 바로 그것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기준점이 되는 것처럼 이런 기준연도 또한 다른 비교연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바로 기준점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2020년을 기준연도라고 한다면 이 2020년을 기준연도라고 설정해 본다면 2021년의 GDP는 여기서 기준연도의 가격 곱하기 당일연도의 수량이라고 했습니다. 2021년의 실질 GDP를 파악해 본다면 우선 기준연도의 가격 4 그리고 비교연도의 수량 AJ 수량 4 플러스 그리고 BJ의 기준연도의 가격 3 곱하기 BJ의 당일연도의 수량 2 라고 한다면 이것은 22가 되겠네요. 2020년은 이제 기준연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의 명목 GDP와 실질 GDP는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아까 GDP가 15, 명목 GDP와 실질 GDP가 둘 다 15라고 산정이 되는데 이때와 그리고 2021년과 비교를 해본다면 당연히 2021년이 더 큰 그런 GDP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변화하지 않는 경우 생산량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실질 GDP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GDP 부분은 시험에서도 정말 자주 출제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아놔야 합니다. 개념이나 계산법 혹은 또 어떤 요소가 포함이 되는지 GMP, GNI 등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전부 학습을 다 해놔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마치고도 복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해본 명목 GDP와 실질 GDP를 통하여 나중에는 GDP 디플레이터라는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방법도 하나 배워볼 건데요. 우선 GDP 관련 내용을 전부 학습한 다음에 강의 마지막에 한번 물가와 지수에 관해서도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GDP에 대한 사항을 한번 학습해봤으니까 이제 GDP와는 또 다른
GMP, GNI, GDI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다소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전부 다 명확하게 차이를 두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DP가 반드시 모든 경제적인 그런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다른 개념들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GDP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여러 특성들을 한번 살펴봤었죠. 그에 반해 GNP는 이제 Gross National Product라고 해서 국민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내 총생산과는 그런 차이점은 바로 국내냐 아니면 국민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생산물에 대한 측정에서는 동일한 개념이지만 여기서 국내냐 혹은 국민이냐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어떤 대상으로 하느냐의 그런 주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GDP의 정의를 학습했을 때 GDP는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 한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GDP에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총생산은, 이런 국민 총생산은 이와는 다르게 미국인이 한국에서 아무리 생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대한민국의 GNP에는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GNP는 어느 나라에서 생산을 하든지 한 국가의 경제 주체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한국인이 미국에서 생산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한국의 GDP에는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한국의 GNP에는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GNP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GNP는 GDP에서 플러스 해외 순수치 요소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해외 순수치 요소소득이 무엇인지 한번 본다면 이것은 해외 수치 요소소득에서 해외 지급 요소소득을 제한 것인데요. 즉 전자는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그런 소득이라고 본다면, 이 뒤에 후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했을 때 그 외국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외 순수치 요소소득이 왜 해외 수치 요소소득에서 해외 지급 요소소득을 제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GNP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 생산을 했는지에 관계없이 결국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해낸 그런 결과가 핵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결국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얻은 보수는 포함이 되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얻은 보수는 제외하는 것이죠. 그것이 GNP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밑에 이 GNI는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I는 바로 소득을 의미하는 인컴의 약자입니다. 사실상 후생지수로는 GDP나 GNP보다는 이 GNI가 더 적합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GDP, GNP는 사실 생산에 초점을 두고 양적인 변화만을 고려하는 것이지 국민이 실제로 얼마나 벌었나 하는 그런 질적인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산이 늘어난다고 해도 정작 국민들 본인에게 돌아오는 돈이 아니라면 스스로가 후생을 증가하였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 바로 GNI, 국민 총소득인데요. 이것이 아까 우리가 학습했던 GNP에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을 더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이 무엇인지 알아보자면, 일단 교역조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인데요. 수출제 한 단위로 얻어올 수 있는 수입제의 수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출제 그리고 수입제가 있을 때 수출제 한 단위를 수출함으로써 수입제 두 단위를 얻어올 수 있다면 이것은 교역 조건이 더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수출제 한 단위를 수출했을 때
이후에 수입제 세 단위를 더 수입해올 수 있다면 이것은 두 단위에 비해서 교역 조건이 더욱 개선된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질 무역 손익이 개선된다면 그만큼 GNI는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GNI가 특히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GN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 플러스 해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라고 했기 때문에 GNI는 결국 이렇게 GDP 플러스 해외 순수치 요소 소득 플러스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개념들의 원리만 잘 이해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내용이라는 것을 아실 거니까 알 수 있으니까 복습만 좀 철저히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해외와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폐쇄 경제라고 한다면 이 요소들은 전부 어떤 값을 가질까요? 만약 개방 경제가 아니라 폐쇄 경제라고 한다면 노동이나 국제적인 그런 이동이 없을 것이고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요소들도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GDP나 GNP나 GNI나 GDI나 전부 동일한 값으로 도출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GDI는 이제 GDP에서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을 다음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처음에는 다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각 요소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해 본다면 어렵지 않게 그렇게 숙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것들이 GDP에 포함이 되는지 혹은 포함이 되지 않는지도 반드시 학습을 해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태색 같은 시험에는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데요. 여기서는 깊은 학습보다는 암기를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GDP에 포함이 되는 요소 중에서 기속임대료, 예를 들어서 주택과 같은 주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그것을 임대한 사람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사실 주택을 자신이 소유하면서 그곳에 직접 거주한다면 굳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이때 그 주택이 임대될 경우 발생하게 될 그런 임대료를 주택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직접 주거하게 될 때도 자기 자신에게 그 임대료를 지불했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GDP에 포함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귀속임대료라고 합니다. 자가소비 농산물도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이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농산물이 시장에서 판매된다면 그렇게 형성될 가격을 측정하여 이것 또한 GDP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 회사채 이자 또한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고 자금을 확보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더욱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채 이자 또한 GDP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치안 서비스,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나 경찰관 이런 분들도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에게 지불하는 그런 임금과 같은 그런 비용을 가지고 생산량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GDP에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GDP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들을 한번 볼 건데요. 여기서 먼저 물물 교환. 물물 교환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중고품과 같은 그런 거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적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GDP에는 포함이 되지 않겠죠. 각자 경제 주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교환을 하는 것은 시장에서 돈을 주고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을 한 것도 아니고 중고시장에서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생산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단지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고품 거래는 물물 교환이 아니라
한 사람의 물품과 그리고 다른 사람은 화폐를 지불하여 시장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중고품을 거래할 때 이렇게 A가 들고 있는 물품을 B에게 팔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소유주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생산해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생산되어 소비까지 완료된 상품이 다른 사람에게로 자산만 이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사람이 중고품을 판매할 때 어떤 C라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중고품으로 판매했다. 하지만 이 C라는 상품은 최초에 상품이 생산되어서 처음으로 거래가 될 때 이미 그 값이 GDP에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중고거래를 C라는 상품의 중고거래를 한 번 더 GDP에 포함하게 된다면 GDP에 이중계산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품 거래도 GDP에 포함이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물물 교환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물건을 그냥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GDP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전 지출은 국가가 이제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혹은 실업급여와 같은 요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도 새로운 것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국민에게로 자산의 이전만 발생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도 이건 사실 GDP에 당연히 포함시킬 수가 없겠죠. 오염이라는 것은 생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지하경제 이런 거는 도박이나 마약거래, 밀수와 같은 사항들이므로 GDP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의 가사노동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GDP에 포함은 안 된다고 하는데, 가사도우미의 가사노동은 이것은 어떤 특정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GDP에 포함을 하고요. 본인의 그냥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냐 혹은 가사도우미라는 직업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GDP에 포함되는지 혹은 되지 않는지 그렇게 구분을 좀 짓는 게, 아무래도 이것도 좀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이제 GDP가 가지는 문제점 한 개를 요약해 본 것인데요. 먼저 여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누리는 단순한 여가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적인 변화만을 고려하고 질적인 변화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환경오염이나 자연 파괴 등과 같은 외부 경제는 그런 영향은 반영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전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약 거래와 같은 지하 경제도 GDP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혹은 불법 활동과 같은 그런 사항들은 GDP에 포함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음지에서의 시장 활동, 시장 거래를 파악하는 것조차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GDP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GDP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다면 지하경제의 비중이 상당히 큰 나라들의 그런 GDP 변동 또한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사노동과 같은 그런 비시장 활동 그런 것에서 발생하는 가치도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표적인 그런 GDP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가사노동도 결국에는 노동이라고 해서 GDP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가사노동이 포함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정시 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가사노동이 아직까지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실제로 경제가 어떻다라고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물가죠. 수출이 증가했다, 통화량이 얼마나 증가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소비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 물가가 상대적으로 더 잘 와닿게 될 겁니다. 그럼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대표적으로
CPI, 소비자 물가지, 죄송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죠.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라도 물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일 것입니다.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들 한 번쯤은 무조건 들어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물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GDP 디플레이터라고 있는데요. GDP 디플레이터. 저희는 이 두 개의 물가 측정법을 학습해보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이 페이지에서는 계산 방법부터 먼저 알아볼 건데요. 우선 CPI는 라스파이레스 방식을 이용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라스파이레스 방식이 일단 뭔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정할 때는 단 하나의 품목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배추의 가격이 오른 것을 목격했을 때 이건 양배추 하나의 가격을 가지고 물가가 올랐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냥 그냥 미시경제학에서 배웠던 그런 개별 상품의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거죠. 거시경제학에서 배우는 물가라는 것은 수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가중치를 적용해야 물가 자체를 계산하는 올바른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CPI는 물가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가중치는 상품의 이렇게 거래량이 될 것이고, 다만 적용할 거래량을 기준연도로 할지 비교연도로 할지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CPI는 기준연도의 거래량을 가지고 가중치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CPI의 측정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라스파이레스 방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위에 이 식을 보시면 라스파이레스 방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격을 나타내는 P와 그리고 거래량을 나타내는 Q에 각각 붙어있는 T와 0은 이것은 0은 기준연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T는 비교연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교연도를 2021년이라고 하고 그리고 기준연도를 2020년이라고 했을 때 라스파이레스 방식은 2020년을 기준연도라고 했을 때 2020년의 수량을 이제 고정된 가중치로 두고 그리고 2020년에 비해 2021년의 가격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를 파쉐 방식에 적용을 해본다면 파쉐 방식으로 이제 물가를 계산해본다면 물가는 똑같이 기준연도에 비해 기준연도가 202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준연도에 비해 비교연도인 2021년에 얼마나 물가가 변동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에서는 똑같지만 여기서 차이점을 한번 파악해 본다면 라스파이레스 방식과는 다르게 거래량이라는 그런 가중치를 비교연도의 거래량으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Q0가 아니라 QT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비교연도를 아까처럼 2021년도라고 한다면 파쉐 방식에서의 거래량은 2021년도의 거래량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품목이 이제 하나가 아니고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여러 품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시그마를 활용하여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설명인지는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이용하여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충 라스파이레스와 파쉐 방식에서의 계산 방법에서의 그런 차이가 이해가 좀 되시죠? 물론 우리가 지금 CPI나 GDP 디플레이터와 같은 물가의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가격지수로서 그런 라스파이레스 방식과 파쉐 방식을 이용했기 때문에 기준연도의 거래량
그리고 비교연도의 거래량을 이제 가중치로 사용을 했지만, 만약 가격지수가 아니라 수량지수, 그러니까 라스파이레스 수량지수, 팟의 수량지수를 계산한다면, 이때는 이제 기준연도의 여기서 물가, 아까 CPI랑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를 산정할 때는 이제 라스파이레스 가격지수, 여기서는 팟의 가격지수로서 이때는 가중치를 거래량으로 두고, 그리고 물가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가의 변화만 파악을 했는데요. 만약 라스파이레스 수량지수와 그리고 팟의 수량지수를 계산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수량의 변화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라스파이레스는 기준연도를 가중치로 둔다고 했기 때문에 기준연도의 가격, 그리고 기준연도의 수량과 그리고 기준연도의 가격과 비교연도의 수량, 라스파이레스 가격지수와 라스파이레스 수량지수 비교가 좀 되시나요? 수량지수에서는 수량의 변화, 하지만 가중치는 가격, 가격지수에서는 가중치가 거래량, 그리고 물가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팟의 수량지수를 본다면, 팟의 수량지수는 팟의 방식에서는 비교연도를 가중치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비교연도의 가격과 기준연도의 수량, 그리고 비교연도의 가격과 비교연도의 수량,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도 다양한 품목들이 존재한다면 앞에 이렇게 시그마를 붙여서 각 계산 방식에서 더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린 거고요. 여기까지 일단 계산 방식에서의 차이를 한번 알아봤는데, 자, 그렇다면 소비자 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해 예를 들어 보기 위해서 아까 기준연도와 비교연도의 가격과 수량을 나타낸 표를 이용하여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가격이 얼마나 변동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그런 소비자 물가지수를 한번 보자면,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는 라스파이레스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라스파이레스 가격지수는 기준연도의 거래량을 가중치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2020년 이것을 기준연도라고 보고, 기준연도의 가격 2, 기준연도의 가격 2 곱하기 3 플러스 B의 가격 3 그리고 곱하기 수량 1분의 가격의 변동을 파악하는 것이니까 비교연도의 가격 3 그리고 기준연도의 수량 3 플러스 비교연도에서의 B의 가격 4 곱하기 기준연도의 수량 1.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9분의 13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이것은 대략적으로 해서 1.44라는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144가 되겠죠. 이 144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기준연도에 비해 물가가 44% 상승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연도는 분명 기준점이 되는 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를 통해서 비교연도와 비교하여 얼마나 변동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준연도에서의 값은 항상 100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이 기준연도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020년도의 CPI를 한번 구해본다면 2 곱하기 3 플러스 3 곱하기 1분의 2 곱하기 3 플러스 똑같죠? 3 곱하기 1은 1이 되고,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한다면 이 값은 100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 분자와 분모가 동일하냐면 어차피 2020년의 CPI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연도도 2020년이고 기준연도도 2020년이기 때문에 가격과 수량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GDP 디플레이터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파쇄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중치로 사용되는 그런 거래량이 비교연도의 거래량이 되겠죠. 그렇다면 물가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이전 연도 가격 2 곱하기 비교연도의 수량 3 플러스 3 곱하기 2 분의 비교연도의 가격과 수량 3 곱하기 3 플러스 4 곱하기 2. 여기서 수량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이 기준연도가 아니라 이제는 비교연도. 왜냐하면 GDP 디플레이터는 파쇄 방식이기 때문에 가중치를 비교연도의 수량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대략적으로 1.416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42라고 했을 때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142가 됩니다. 물가를 산정하는 방식인데도 CPI와 GDP 디플레이터가 상이한 값으로 도출이 됩니다. 이게 바로 CPI와 GDP 디플레이터의 차이점 중 하나인데, CPI는 물가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GDP 디플레이터는 물가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두 통계지표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알아본 그런 물가지수인 CPI와 GDP 디플레이터는 물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방향이지만 이 두 산정 방식은 분명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먼저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우선 소비자에 의해 구입된 물품만 반영을 하게 되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이와는 다르게 모든 가격 그리고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GDP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GDP에 포함되는 사항들은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그런 상품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수입된 상품의 가격은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CPI는 소비자에 의해 구입된 물품을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입된 물품에 대한 그런 가격도 얼마든지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PI는 아까 고정된 그런 라스파이레스 산정 방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준 연도의 거래량으로 가중치를 사용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비교 연도의 거래량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기준 연도의 고정된 거래량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고정된 그런 상품 바스켓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GDP 디플레이터는 파쉘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변화하는 상품 바스켓을 반영하여 그렇게 측정된 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PI는 이제 기준 연도의 거래량을 가중치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가를 다소 과대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 이제 소비자들은 같은 효용을 누리면서도 더 낮은 비용으로 그렇게 다른 상품을 구입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PI는 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를 오히려 더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예를 들어서 연구 개발이나 기술의 발전 등을 통해 상품의 품질을 얼마든지 개선시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더 적은 상품의 수 혹은 더 낮은 비용으로도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누릴 수 있지만, 이런 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과대평가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GDP 디플레이터의 과소평가 가능성은 비교 연도의 거래량을 가중치로 사용한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거시경제학의 첫 강의인 그런 국민소득 결정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학습을 해봤는데요. GDP 관련 내용은 기초경제학에서도 상당히 자주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국민소득이라는 것이 결국 거시경제학을 연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저는 이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시경제학 첫 시간에 비교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겠지만 꾸준한 복습을 통해서 완성도 높은 학습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끝으로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